DNS에서는 이게 이제 리소스 레코드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줄여서 RR이라고 하는데, 리소스 레코드는 딴 게 아니라 어떤 도메인 이름을 키로 봤을 때 그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각각이 리소스 레코드인데, 그 각각이라 하면 여기서 A 타입의 데이터, 즉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 그 다음에 뭐 MX 타입의 데이터, 도메인 이름에 해당하는 그 도메인을 책임지는 메일 서버의 도메인 이름, 그 다음에 NS 데이터, 그러면 NS 리소스 레코드라 그러면 이게 그 도메인을 책임지고 있는 Authoritative Name 서버의 도메인 이름. 근데 데이터에도 계속 다시 IP 주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도메인 이름이라고 제가 그러죠. A 타입 빼고는 다 지금 도메인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주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가 도메인 이름으로 와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도메인 이름 가지고 다시 그러면 A 타입 쿼리를 알려서 결국 IP 주소를 알아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 도메인 이름을 답으로 주는 그 DNS 리스폰스에 뭐로 들어가 있겠어? IP 주소가. 예? answer는 아니고 뭐라고 들어가 있겠어요, 여기? 여러분이 korea.ac.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주면서 MX 타입의 쿼리를 날리면 우리 학교의 메일 서버에는 smtp.korea.ac.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주거든요, 답으로. 그거를 쓰려고 그러면 IP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이름에 해당하는 또 IP 주소를 또 도메인 이름,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물어봐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걸 미리 알고, 그 모르면 바보죠, 그죠? 나중에 그 도메인 이름 가지고 안 되는 걸 아는데 결국은 IP 주소를 가지고 해야 될 건데 어디에 시키려고겠어요? 자, 그 리스폰스에 여러 섹션이 있는데 한 섹션은 답들이 실려있죠. answers. 그 다음에 답을 못 주는 경우에는 답을 알아낼 수 있도록 어디에 가면 답을 아는 애가 있거나 답을 아는 애를 아는 애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authority라는 섹션이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이 뭐였어요? 세 번째 섹션이 additional information이죠. additional. 추가 정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지금. 또 그게 MX라면 메일 서버 IP 주소, NS라면 네임 서버 IP 주소 이런 것들이 쓸 걸 알고 붙여놨겠죠, 그죠? 그렇게 반응이 시큰둥하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그 리소스 레코드 타입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나온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그 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보내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이메일 보내는 순간 상대편 골뱅이 뒤에 나오는 도메인 이름을 책임지고 있는 메일 서버를 찾아내고 걔한테 뒤에 우리가 배울 요 장 바로 뒤에 배울 TCP 연결을 만들어서 이메일을 배달하려고 그 메일 서버의 주소를 알아내는 그 MX 타입의 쿼리를 이제 날리게 되거든요. 뭐 이런 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쿼리 중에 하나고요. 이메일 보낼 때마다 한 번씩 쓰니까. 그 다음에 뭐 A 타입 쿼리는 말도 할 것 없죠. 여러분이 URL에서 어떤 웹페이지 URL을 입력하면 거기에 도메인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이죠, 사실. IP 주소로 서버 이름을 적는 경우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도메인 이름을 적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IP 주소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사실 클릭할 때마다 한 번도 아니죠. 한 번 클릭할 때 여러 개 URL을 가지고 막 리퀘스트를 하잖아요. 그 여러분의 브라우저가. 그럼 그 각 리퀘스트마다 다 IP 주소 번역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이제 쓰이는 게 이제 A 타입 콜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NAME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CNAME이 뭐냐면 이제 그 canonical name, 영어로 canonical name. canonical name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본명이에요, 본명. 예명 말고 본명. 그래서 그 사실은 도메인 이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도메인 네임이지만 외우기가 힘들 거다라고 해서 그거를 간략한 예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본 적 있죠. CNN www.cnn.com 이거 원래 본명 아니죠, 그죠? 예명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CNAME 타입의 쿼리를 날리면 본명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얘가 나오는데 www.yahoo.co.kr을 쿼리 타입을 CNAME로 지정하고 물어보면 본명을 가르쳐줘요. 뭐 rc.yahoo.co.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름이 좀 다르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SRV라고 하는 서비스란 말인데요.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트의 이름과 포트, 우선순위 이런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네트 공부할 때 스턴 공부했잖아요. 스턴, 턴, 아이스 이거 기억나죠? 스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도메인 이름을 주면서 이 도메인에서 스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저런 SRV 레코드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 도메인에 어떤 스턴 서버가 있는 건 알겠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게 쿼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네임 서버, 메일 익스체인지, 캐노니컬 네임, 그다음에 포인터라고 하는 건 IP 주소를 주고 해당 도메인 네임이 있다고 하면 아니죠. 사실은 그것도 저쪽에서 도메인 네임에 그 A 타입의 리소스 레코드가 있다고 해서 거꾸로 다시 자동 역번역되는 거 아니고 그거는 그거고 이쪽 ARPA 도메인 안에 등록해놔야 된다고 그랬죠. IP 주소처럼 생긴 그 가지를 따라 내려가서 거기다가 해당 이름을 등록해 줘야 역변환 가능하다고 했어요. 서비스, 스타트 오토리티. 캐싱 얘기를 했죠. 캐싱 아니면 사실 DNS 시스템 되게 버티기 힘들어요. 쿼리들이 다 루트네임 서버로 올라올 텐데 루트네임 서버가 세계 13대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카피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로드 밸런싱이 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바틀렉이에요. 루트 서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작동하고 있는 거는 밑에서 이미 캐싱이 굉장히 많이 동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NSLOOKUP 같은 거를 써서 테스트해봐도 여러분이 웬만한 도메인 이름을 넣으면 전부 다가 무슨 답이 없어요. Non-authoritative answer가 와요. 무슨 말이에요? 캐시에서 왔다는 거예요. authoritative 서버까지 가지도 않고 답을 중간에서 얻어왔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제주를 피워도 정말 얼토당토하는 도메인 이름 아니면 대부분 캐시에서 와요. 그래서 캐싱이 굉장히 유효하게 쓰이고 있는 시스템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입니다. 캐싱을 할 때는 이제 그 DNS reply에 섞여오는 TTL 값이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이제 책을 보면서 패킷 포맷을 잠깐 볼 텐데 그 TTL 값이 고대의 경우는 6시간으로 있다고 했죠. 그래서 6시간 동안은 그 캐시 카피 가지고 쓰지 한번 물어본 답을 또 여기까지 물어보러 안 온다고요. 딴 데서.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캐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얻어와서 답을 캐싱해 놓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물어봤는데 그런 도메인 이름 없어라고 해서 네거티브 앤서가 오는 경우에 그런 도메인 이름이 없다라는 정보도 캐싱돼요. 그래서 누가 똑같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 그냥 바로 캐시해서 그런 도메인 이름은 없다고 바로 응답을 하지 저 루트네임 서버 거쳐가지고 저 밑에까지 찾아가서 결국 없다는 답을 얻어오는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로빈 DN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좀 예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NSLOOKUP을 아까 CNAME 켰으니까 set 하면은 지난번처럼 www.cnn.com이 저 실제 캐노니컬 네임은 www.cnn.com.vgtf.net 되어 있죠. fd-fp3.wg1.b.yahoo.com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www.yahoo.com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명을 쓰는 거예요. 자, 그게 CNAM에 관련된 거였고요. 지금 라운드 로빈 DNS 하려고 하죠. 다시 타입을 A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www.cnn.com이 뭐 157.166.240.13 뭐 하고 4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 도메인 이름에 해당하는 기계가 뭐 4개쯤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서버가 4대가 있는데 다음에 한번 또 쿼리를 또 날려보면요.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아까 위에서는 157.166.240.13이 맨 위에 있었는데 바로 밑에 있던 157.166.241.10이 맨 위로 올라와 있죠. 네. 또 한 번 해보면 자꾸 바뀌어요. 그렇죠?
네, 계속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줄 때 이 순서를 자꾸 뒤바꿔요. 이거. 자꾸 뒤바꿔서 답을 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시스템 리졸버들이 어떻게 동작하냐면 앤서를 받으면 그 중에 맨 첫 번째 나오는 앤서를 그냥 써버립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 수준에서 저렇게 자꾸 답을 이렇게 돌려서 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손님이 오면은 이 서버로 어사인돼서 거기서 서비스 받고요. 다음 손님은 또 다른 서버로 가서 서비스 받고요. 이렇게 라운드 로빈 서비스가 가능해요. 이게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라운드 로빈 서비스예요. 이게 이제 라운드 로빈 DNS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주소가 좀 달라지고 기계수도 굉장히 더 많았고요. 근데 이제 주소도 바뀌었고 기계수도 좀 줄고. 그다음에 이제 루트네임 서버 공격이 2020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13개밖에 없으니까 13개만 다운시키면은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를 다운시켜버리면은 IP 주소를 모르면 서버를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공격을 했어요. 공격한 방식은 여러분이 잘 아는 캐스트를 패킷당 보내고 자기가 받는 자기가 바보 내가 보내고 내가 공격하고 싶은 빅팀의 IP 주소를 써가지고 걔가 보낸 척해요. 그래갖고 그런 거를 저 네트워크에서 한 핑을 갖다 쏴주면 100개씩 200개씩 거기다 그 빅팀 쪽으로 그 핑 리스폰스가 날아가겠죠. 난데없이. 나는 초당 한 100개쯤 하면 한 10,000개쯤 퍼볼 수 있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 식으로 공격했어요. 그래갖고 한 몇 개 남기고 다 거의 다운시켰어요. 그 방법으로. 근데 몇 개 살아남아 있었죠. 살아남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13개 중에 하나라도. 그래서 다행히 넘어갔죠. 그 뒤로는 그래서 그 복사 서버 복사판을 여러 군데 둬요. 그래서 몇 개 다운시켜도 전혀 진짜 문제가 없게. 예, 그래서 뭐 DNS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응용 레이어 프로토콜이지만 인터넷 돌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11장 511페이지였고 아마 대부분 다 다룬 내용이고요. 뭐 거의 우리가 다 본 거기 때문에 그냥 빨리 그러면 우리가 몇 개의 그림만 보고 넘어가죠. 521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제 DNS 메시지 포맷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배운 대로 트랜잭션 아이디가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림 11-3을 보고 있습니다. 트랜잭션 아이디는 UDP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토콜들이 공이 가진 특성인데요. 이름은 뭐 다르게 쓸 수 있겠지만은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를 짝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리스폰스에는 이 리퀘스트의 트랜잭션 아이디를 그대로 베껴서 보내게 돼 있어서 짝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다음에 뭐 이게 쿼리냐 리스폰스냐 하는 비트가 나오고 OP 코드가 뭔지 나오고 뭐 AA 무슨 말인지 알죠? Authoritative Answer냐 하는 거. TC는 Truncated고 잘리면은 UDP 쓰는 것을 포기하고 TCP로 한다고 그랬고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사용할 때. RDRA 이건 리커전에 관련된 거죠. 리커전과 이터레이션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서버가 바쁜 애들은 리커전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터레이션으로
한 단계만 실마리를 더 진척시키고 자기가 답을 알아다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 query count, answer count 이런 게 나오는데 옆에 슬래시하고 zo pr count 이런 거는 뭐냐면 이제 zone transfer로 쓸 때 쓰는 거고요. 통상의 사용 유시지는 용례는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query count, answer count, authority record count, additional information count 이런 식으로 질문 개수, 대답 개수, 대답은 아니더라도 대답을 알아다 줄 수 있는 그런 중간 서버의 개수, 마지막으로는 추가 인포메이션의 개수 이렇게 나오고 밑에 실제로 그 개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데이터가 실리게 되는 거죠. 522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그 테이블 11-2가 나오는데 그 테이블 11-2에 보면은 그 R 코드라고 하는 앞에 그 패킷 포맷에 R 코드가 있었는데 리턴 코드를 줄임말이에요. 리턴 코드. 그러니까 리턴 코드 도메인 네임 서비스에다가 물어봤을 때 리턴 코드가 뭐냐면 이제 답이나 뭐 이런 것과는 별개로 지금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리턴한 그 값이 어떤 종류의 값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은 0번 리턴 코드로 옵니다. 0번 리턴 코드면 no error. 그러니까 답이 오죠. 99%는 답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도메인 네임으로 물어보는 경우에는 3번이 옵니다. NS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no such domain을 줄여 말하는 거예요. no such domain. 그런 도메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o such domain이 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도메인 이름이 없다는 거고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네거티브 캐싱의 대상이 되겠죠. 523페이지의 그림은 그 fully qualified domain name이 DNS 패킷 안에서 표현되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언제 표현되는 방법이냐면 그 도메인 네임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2바이트의 compressed format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compressed format은 항상 11로 시작되고요. 앞에 비트가 16비트 중에서 11로 시작하고 그래서 항상 C로 보입니다. 헥사데시말로 읽으면. 그 다음에 통상은 뒤에가 0라는 리블이에요. C0라고 시작되는 리블이고 그 뒤쪽에 나오는 값은 이제 옵셋인데 옵셋이 뭐냐면 DNS 패킷의 시작으로부터 몇 번째 바이트에 지금 내가 가리키는 도메인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죠. 525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11.5.3에 UDP냐 TCP냐라고 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UDP냐 TCP냐인데 통상은 UDP를 쓰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UDP를 씁니다. TCP를 쓰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헤더의 답이 그 DNS 프로토콜에서 요구하는 500바이트 안에 표현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답이 그보다 내가 요구한 정보가 212바이트로 다 표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싱글 도메인 이름 가지고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뭐 퀘스천을 여러 개 적어 넣어서 여러 개의 답을 한꺼번에 받아온다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잘려온 답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고 TCP 포트 53번으로 다시 서버를 연결해서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TCP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오는 게 첫 번째 경우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존 트랜스퍼입니다. 존 트랜스퍼는 워낙에 존 파일 자체가 512바이트 안에 담길 수가 없죠. 굉장히 큰 파일인데 그 파일을 옮기려고 하면 UDP 메시지 하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TCP로 커넥션을 열어가지고 받아와요. 528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테이블 11-3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잠깐 몇 개만 소개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숫자의 다른 종류의 리소스 레코드들의 타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A, NS, CNAME, SOA, PTR, MX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소개했던 SRV도 있고요.
AAAA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IPv6 주소 리소스 레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이름 달라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AAAA라고 하는 것은 싱글 A가 32비트 IPv4 주소를 뜻했잖아요. 그래서 IPv6 주소는 128비트, 그러니까 32 곱하기 4입니다. 그래서 A를 4번 적었다는 건 그것을 그냥 상징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뜻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리소스 레코드 타입이 있고, 251, 252번은 이제 그 존 트랜스퍼에 관한 그런 리소스 레코드 타입입니다. 531페이지로 넘어가죠. 531페이지 가게 되면 이제 ipconfig 명령의 그 유시지 중에 flush DNS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ipconfig flush DNS. DNS가 또 flush라는 거죠. 여기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DNS resolver cache, 그러니까 캐시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캐시가 어떤 정보장 장치에 있는 그 DNS 서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계에도 많이 쓰는, 이미 질문에서 답을 받아오면 그 답에 관한 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pconfig하고서 display DNS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캐시에 있는 resolver 캐시에 있는 보죠. 지울 것도 없겠어요. 현재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돈을 많이 안 써가지고 없는데, 저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DNS 하면 이제 그 리졸버 캐시, 그러니까 이 컴퓨터 안에 있는 DNS 리졸버 캐시 보여주고요. 그걸 지우려고 하면 플러시 DNS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꽤 오래 쓴 다음에 한번 ipconfig하고 슬래시 디스플레이 DNS 해보고 지워보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캐시가 있는 상황에서 캐시에 들어가 있는 도메인 네임 가지고 한번 인터넷을 액세스, 웹 서버 쪽으로 들어가보고 해본 다음에 와이어샤프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러면 캐시가 있으면은 앞으로 질문을 안 내버리겠죠. 캐시에서 누가 될 거니까. 플러시 DNS를 하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 로컬한 데서 답이 없으니까 서버한테 가서 물어볼 거고, 이런 식으로 패키지 나가는 패턴이 좀 달라지겠죠.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PTR 타입의 쿼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 있는데, 537, 38페이지가 PTR 타입 쿼리입니다. IP 주소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이 있냐 없냐, 그거를 이제 물어볼 때 PTR 타입 쿼리를 쓰는 건데, 538페이지로 바로 가죠. 538페이지 가게 되면은 설명된 이해가 바로 그건데, 우리가 이미 본 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버를 어디로 지정하는 게 이게 서버, NSLook에서 서버라고 하는 명령은 요 도메인 네임 서버를 사용해 주시오. 나의 도메인 네임 DNS 쿼리를 이 서버로 보내주시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롬프트가 꺽쇠가 뜨게 되면 이제 PTR 타입의 쿼리가 있는데 볼 수가 있는데, 81.131.29.169.in address.alpha.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뭘 주는 걸 볼 수 없어요. 여기서 지금 그 밑에 네 줄에 뭔가 답처럼 보이면 어쩌면 답은 아니죠. 여기 보면 서버를 갖다 w.rin.net으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루트 네임 서버는 아니지만 GTLD 서버,
13개의 GTLD 서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 같다고 아니죠. GTL 서버 아니죠. 어떤 w.arin.net이라는 서버한테 물어보니까 뭐를 돌려주냐면은 네임 서버만 4개를 돌려줍니다. 네임 서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토로티를 드려요. 오토로티 4개를 준 거예요. 앤서가 없이 오토로티 4개만 있어요. 왜냐하면 w.arin.net이라고 하는 서버는 이터러티브 서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빠서 답을 알 수 있는 신발이만 던져주고 걔는 많은 데서 답을 알아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 ARPA라고 하는 그 도메인에 ARPA라고 하는 도메인을 책임지고 있는 네임 서버를 4개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가보면 네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답, 즉 169.29.131.81이라고 하는 IP 주소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을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UNSLOOKUP에서 adns1.berkeley.edu라고 하는 첫 번째 오토리티로 서버를 지정한 뒤에 똑같은 질의를 던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드디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webform.berkeley.edu라고 하는 답을 최종적으로 얻어내고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은 잘 이해가 되죠. 네? 소도가 w.arin.net인데 지금 내가 얘한테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냐면 결국 질문이 뭐냐면 얘한테 물어보니까 얘는 이터지거고 얘는 답을 안 가르쳐주니까 뭐뭐 가르쳐주냐면은 답을 알아낼 수 있는 예를 가르쳐주지 답을 주지 않아. 그래서 그 답을 알아낼 수 있는 네 군데를 줬어. 알파, 베타, 네 군데를 줬는데 그놈을 갖다가 서버로 지정한 게 똑같은 내용을 올렸어. 얘한테 물어보니까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챕터의 마지막 부분들은 각각 여러 종류의 리소스 레코드 타입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시면 리소스 레코드 타입이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만 조금 DNS의 마지막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567페이지에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이내믹 DNS라는 말이 있는데 다이내믹 DNS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제 도메인 네임 서비스, 도메인 네임이 붙어 있는 호스트나 서버나 이런 것들은 IP 주소 할당이
고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IP 주소는 서버니까 예를 들어 어떤 웹서버다 그러면 서버잖아요. 그러니까 IP 주소가 자꾸 바뀌지 않겠죠. 그냥 고정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외우지 못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도메인 네임을 우리가 부르면 그걸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물어보면 IP 주소를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거죠. 근데 이제 11.7절에서 이야기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그런 예를 들면 서버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싶은데 도메인 네임은 계속 그거 가지고 쓰고 싶은데 나의 IP 주소는 정작 고정 IP 주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DHCP로부터 받는 주소 뭐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은 일정한데 유지가 되고 있는데 IP 주소가 자꾸 바뀌어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전 방식대로 하자 그러면은 사실은 리소스 레코드가 바뀌는 거예요. 데이터의 레코드에 값이 바뀌는 거예요. 키는 똑같은데 값이 자꾸 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상황에서는 다시 등록을 계속 해줘야 돼요. 등록이 바뀔 때마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귀찮아요. 등록하는 거. 근데 IP 주소가 또 바뀌었어요. 또 등록? 또 등록? 귀찮기 때문에 이걸 자동으로 IP 주소가 바뀌어버리면 자동으로 현재 똑같은 도메인이 되지만 IP 주소가 바뀐 경우는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토콜이 다이내믹 DNS, DDNS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IP 주소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특이한 상황인데 항상 큰 기관의 어떤 서버에 해당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개인이 어떤 도메인 네임을 갖다가 등록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무슨 서비스를 돌리는 경우는 개인이니까 프로바이더로부터 DHCP 같은 경우 임시로 IP 주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IP 주소가 자꾸 바뀐다고 하더라도 DDNS 프로토콜이 그거를 계속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혀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자꾸 IP 주소가 바뀌고 있는 그 서버를 액세스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569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제 LLMNR하고 MDNS라는 프로토콜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개는 DNS랑 굉장히 흡사한 프로토콜인데 표준 프로토콜들은 아니고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사가 자기네 시스템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이어샤프를 딱 띄우고 DNS라고 딱 치면 필터를 DNS라고 치면은 쓸데없이 DNS 패킷은 사실 많이 안 잡히고 막 LLMNR 패킷이 확 올라옵니다. 이게 LLMNR라고 하는 것은 링크 로컬 머스켓 네임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이 약한데요. 말 그대로 링크 로컬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라우터를 건너가서 물어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서브넷 상에서만 돌아가는 네임 레졸루션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그 서브넷 상에서만 돌아가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비유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IP 주소를 바꿔주긴 하는데 그 서브넷 상에서만 작동되는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와이어샤프를 해서 DNS를 쳐서 이렇게 보려고 할 때 이상한 이 LLMNR이 많이 있구나.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표준은 아니지만 DNS 서비스랑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DNS를 끝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합시다. 네. 아까 도메인 아이디 바뀌면 등록을 하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네. 캐싱한다는 게 그 사람 직접 한다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캐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아이디 바뀌었을 때 어디가 등록을 다이내믹 DNS라고 하는 질문인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상업용 서비스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표준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돈 내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깔아요. 자기 시스템에다 깔고 다이내믹 DNS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를 갖다 깔아야 돼요. 알기적으로 어떤 그 디텍터해가지고 바로 저희가 빠진 소프트웨어가 무슨 짓을 해요. 지금 돈 내고 써봐야 이제 저도 안 써봤죠.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질문.
보통 학교에서 저 와이어샤크를 한번 잡아보시면요, 그 서브넷에 그 이름 붙은 PC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러시는 연구실에 PC마다 이름 붙이죠, 여러분. 그거 몰라요? PC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거 처음에 OS 깔 때 아마 이름을 쳐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이름들을 레졸루션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프로토콜들이 돌 때 여러분이 붙여준 이름 가지고 뭐 하나 봐요. 그런데 이름 가지고는 IP 통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IP 주소 바꾸기 위한 이제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좀 뭐 하는지 보고 싶으면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봅시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그 질문의 내용을 보고 오른쪽에 전부 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누구누구 PC PC 이름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여기 OS 깔 때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이름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토콜 비전을 사용해서 뭔가 통신할 때 IP 주소로 바꾸기 위해 굉장히 또 다른 질문 있어요? DNS에 DNS는 다 알아들었어요? 네. 예. 세컨더리 DNS, 그러니까 세컨더리 웹 서버랑 네. 존을 이제 빼갖고 새로운 어서티브 웹 서버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두 개가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존을 떼가면 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존을 떼가면 그 떼간 존에 대해서 오토리테이티브 네임 서버가 있어요. 이제 세컨더리 네임 서버라고 하는 세컨더리 오토리테이티브 네임 서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더리라고 하는 거는 그 존을 책임진 프라이머리 서버가 유보시에 테이크오버하기 위해서 백업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존을 델리게이션 해간다고 해서 그것이 세컨더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존 자체로서 엄연한 존입니다. 따라서 프라이머리 서버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존을 떼준 애는 그 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안 갖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글루 레코드라고 하는데 그 존에 해당하는 거는 어느 서버로 가면 있다라고 하는 오토리티 정보만 하나 남깁니다. 그거 빼고는 다. 네, 다 떼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수업으로 가는데 아까 그 서버 공부하는 거가 목적이 있었거든요. 네, 인터넷을 다운시키고. 네, 사고가 아니죠. 재미삼아 하는데 재미삼아 인터넷을 다운시키고. 근데 그 랩티드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한 공격은 더 이상 못하죠. 요즘은 그런 거 안 받아요. 다 파이어월이랑 하고. 다른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 이번 학기의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TCP. 279페이지 TCP인데 이 TCP는 인터넷 프로토콜은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 어때요? 다 상식적이고 다 단순하죠. 사실 단순하게 디자인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인터넷 디자인 필로소피 중에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요.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보겠는데 하나의 디자인 필로소피인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TCP만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인터넷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복잡한 프로토콜. 그래서 책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프로토콜을 공부하기 위한 책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사실상 가장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쓰는 프로토콜이기도 한데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사실 쓰이는 프로토콜이 몇 개 안 됩니다. TCP, UDP, ICMP 뭐 대략 이 정도. TCP가 90% 이상입니다. 어느 인터넷에 어느 지역을 찾아가도 TCP 트랜스포트 레이어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응용은 대부분 TCP를 씁니다. 웹, 이메일, FTP, 심지어 인터넷 게임, 스트리밍, 굉장한 실시간이나 멀티캐스트가 아니라고 하면 전부 다 TCP를 써요. 그러니까 대부분 TCP가 일을 한다고 하면 돼요. 굉장히 복잡한데 쓸데없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건너뛰고요. 584페이지 인트로덕션 TCP라고 하는 12.2절로 12.2절에 가면 인트로덕션 TCP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TCP의 그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먼저 585페이지에 말로 시작했는데 TCP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어떤 서비스인데 응용이 이제 골라 쓸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제 UDP를 여러분이 골라 쓸 수, 응용을 만든 사람으로서 UDP를 쓸 수도 있고 TCP를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게임 중에 리니지라는 게임 있어요.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개발자들이 아마 리니지 게임을 만들 때인지 아니면 딴 때인지 모르겠는데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뭐를 쓸까를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게임이니까 실시간성이다. 그래서 UDP를 썼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TCP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응용을 만들게 되면 응용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선택해서 쓸 거냐라고 하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제 TCP가 그러면 TCP나 UDP나 자기 고유의 서비스 모델이 있을 것이고 그걸 이제 특징으로 잡아서 우리가 그 특징을 보고서 선택하는 것일 텐데 TCP 서비스 모델이 뭐냐면 585페이지의 12.2.1절에 세 번째 줄 정도에 나오는 커넥션 오리엔티드라는 거 있어요. 커넥션 오리엔티드라는 말은 어떤 계층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프로토콜마다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TCP의 경우에는 해학공식적인 커넥션 오리엔티드. 커넥션 오리엔티드라는 말이 뭐냐면 커넥션이라는 게 사실 엄밀히 정의하자 그러면 굉장히 정의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일단 커넥션이 맺어지고 나야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커넥션 오리엔티드라는 말은 온갖 종류의 프로토콜과 그 네트워크에 사용할 수 있는데 전화 네트워크도 커넥션 오리엔티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연결을 맺은 다음에 비로소 데이터가 교환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전화할 때 스마트폰에 전화할 때 전화를 먼저 걸죠. 그쪽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라는 게 이제 보이스 데이터인데 그 보이스 데이터가 들으려면 먼저 연결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커넥션이 우선 만들어져야 되면 그게 프로토콜이건 네트워크건 전부 다 커넥션 오리엔티드라는 말을 형용사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오리엔티드라는 그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586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12.2.2절이 나오는데 이제 reliability라는 말이 그 제목에 등장하죠. TCP는 reliable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단 TCP 맡기면 정말로 배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 네트워크가 끊어졌다거나 이런 상황 아니면 배달됩니다. reliable라는 말이 믿을만하다, 신뢰성이 있다. 그러니까 응용이 TCP를 사용하면서 TCP 소켓을 연결하죠. 여러분들 인터넷 프로그래밍 같은 소켓 TCP를 사용하기 위해서 TCP 소켓을 열고 거기다 데이터를 밀어넣으면 천재지변이 없는 한 그 데이터는 되면 물론 이제 그 TCP 데이터건 UDP 데이터건 다 밑에서 IP가 받아서 배달을 이제 할 텐데 인터페이스까지 IP는 계속 잃어버리고 뭐 패킷이 좋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TCP의 경우에는 IP를 통해서 배달을 시켜놓고 상대편에서 받았다는 연락이 안 오면 자꾸 재전송을 해요. 그래서 다시 보내고 저쪽에서 받았다는 연락이 올 때까지 재시도를 해서 어떻게든 배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밀라를 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87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새로 시작하는 패러그래프 네 번째 줄 정도의 어떤 말 TCP provides a full duplex service라는 말인데 TCP 서비스의 특징이 full duplex라는 거예요.
full duplex라고 하는 말은 뭐에 대응되는 상대되는 용어냐면 심플렉스, 듀플렉스, 그래서 풀 듀플렉스와 하프 듀플렉스. 이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를 교환하는 서로 주고받는 방식에서 심플렉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그러니까 한쪽은 다른 쪽으로 주기만 하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오는 데이터는 없어요. 데이터 얘기예요.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디지털 TV, 디지털 방송은 안테나에서 일방적으로 오지 TV가 남산 쪽으로 뭐 안 쏘죠, 그죠? 이게 심플렉스. 듀플렉스는 오고 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오고 가는데 풀 듀플렉스는 뭐냐면 동시에 어느 한 순간 딱 봤더니 데이터가 양방향으로 다 가고 오고 있어요. 이게 듀플렉스. 여러분들 보통 도로가 그렇죠. 일방통행도로 아니면 일방통행도로를 심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냥 보통 도로들은 가는 차선 오는 차선이 있어요. 이게 듀플렉스고 그게 풀 듀플렉스예요. 차가 오고 있다고 해서 저쪽으로 못 가는 거 아니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공사를 해가지고 이쪽 방향 차를 한동안 진행시키다가 멈춰 그러고 저쪽 방향 차를 한동안 진행시키다가 이런 거 봤죠? 그게 하프 듀플렉스. 양방향으로 오고 가기는 하되 어느 한순간만 보면 한쪽으로만 흘러오고 이해 갔죠? 비유를 잘 들어요. 근데 TCP는 풀 듀플렉스 동시에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탈릭으로 강조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에 보면 out of order라는 말이 눈에 띄고 두 번째 문장의 중간쯤에 out of order. TCP가 out of order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요. IP가 out of order죠. out of order 서비스 할 수 있어요. IP는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터그램 각각이 독립이다. 목적지를 이마에 딱 붙이고 출발해서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다리가 끊어져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간 놈이 바로 지나가자마자 다리가 다시 연결됐어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놈은 같은 목적지라고 그러면 다리를 걸면서 짧은 길로 가버리겠죠. 가끔은 패키지 순서가 뒤집어져 들어오려 합니다. 이게 아웃 오브 오브를 들려거든요. 이것은 IP 데이터그램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TCP는 바로 잡아줘. 그러니까 만약에 통신사 측에서 먼저 보낸 데이터 덩어리, 패키지 나중에 도착하고 나중에 보낸 게 앞서 도착하는 이런 순서 역전 현상이 딱 벌어지면 그거를 응용해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위로 던져주지 않고 TCP 동작을 좀 이해하려면 뉴스에서 가끔 보면 왜 겨울에 사랑의 연탄 나무기 이런 거 보도할 때 연탄 어떻게 나요? 여러 사람이 종이 져서 연탄 받아고 던지죠, 그죠? 차 위에 쌓는 사람 하나 있으면 밑에서 막 받아서 픽 오르잖아요. TCP 리시버가 바로 비슷해요. 그래서 받아서 위에 픽 던져.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인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받아서 던지는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들어오잖아요. TCP는 그러면 오는 대로 던져주는 게 아니고 순서가 뒤집혔다고 생각하면 폴드 시켜요. 뒤집히는 놈. 그래서 제대로 순서가 된 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제대로 순서가 된 놈이 오면 그걸 먼저 주고 나서 그동안 지가 폴드 시키고 있던 순서가 엉망이었던 놈들을 들어서 올려주죠. 그러니까 제 보낸 순서대로 도착 순서가 같대. 저쪽 응용에서 잘라서 보낼 때 순서가 있었을 거고요. 그 순서대로 다시 이쪽 가는 응용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TCP가 사이에서 조절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in order delivery를 해요. out of order가 아니고 in order. 그래서 TCP는 in order delivery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in order delivery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중에 일환이 뭐냐면 들어오다가 다음 순서의 패킷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순서에 와야 되는데 중간에 오다 걔는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애들은 또 살아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살아 들어온 놈들은 어쨌든 지들끼리는 순서가 맞으니까 위로 올려주느냐 그렇지 않고요. 아직 못 온 애가 이제 이빨 빠진 애. 이빨 빠진 애가 올 때까지 계속 홀드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이빨 빠진 애가 들어오기 전에 그 뒤에서 온 놈들이 왔다고 해서 올려줬거든요. 그건 무슨 딜리버리 아웃 오브 보드 딜리버리 된다고. 1, 2 하고 3번 빠졌는데 4, 5, 6 왔다고 해서 4, 5, 6 좀 순서대로 왔는데 올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3번 올 때까지 기다려 홀드 시켰어요. 그래서 인 오더 딜리버리.
그래서 TCP가 가진 그 배달의 특성이 이와 같습니다. reliable하고 인오버 딜리버리 또 뭐 있었어요? 커넥션 오류입니다. 커넥션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58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제 TCP 헤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리니지를 개발한 친구들이 처음에 TCP를 할 거냐, NFT를 할 거냐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아, 오케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UDP 써. 그리고 순서가 엇갈려 들어와? 아, 그러면 내가 그걸 바로 잡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기 싫잖아요. TCP를 시키는 거예요. TCP를 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지가 그냥 그것도 응용해서 처리하는 게 없거든요. 총을 쏘기도 전에 적이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총을 쏘는 거야. 원하지 않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든지 TCP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뭘 해주냐? 선택해야 돼요. 이건 좋은 서비스를 해주면 돼요. 그림 12-2에 보면 IP 헤더 뒤에 TCP 헤더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TCP 헤더가 등장하고 TCP 헤더도 IP 헤더랑 마찬가지로 옵션이 안 달리면 딱 20발 IP 헤더도 옵션이 안 달리면 딱 20발 근데 IP 옵션들과는 달리 TCP 옵션들은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까지도 매우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IP 옵션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렸지만 다 쓸모가 없어졌는데 그나마 개중에 좀 가끔 쓰이는 게 라우터 얼러트라고 하는 옵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TCP 옵션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도 유용합니다. 좀 신기한 일이죠. 거의 비슷한 동시대에 디자인했는데 한쪽은 완전히 안 쓰이고 한쪽은 거의 다 쓰이고 드디어 이제 588페이지에 넘어가면 TCP 헤더가 등장하는데 이 TCP 헤더가 굉장히 복잡해요. IP 헤더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TCP 헤더도 못지않게 복잡합니다. 맨 위에는 당연히 이제 포트 번호 들어갑니다. 이게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주소라고 했죠. 그걸 가지고 해당 응용 프로세스를 찾아가는 겁니다. UDP 경우 마찬가지로 포트 번호들은 다 16비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필드가 나오는 시퀀스 넘버. 시퀀스 넘버는 여러분이 이제 예상하다시피 TCP가 데이터를 보내주면 예를 들어 아까 도메인 네임의 존 파일이 굉장히 크다. 1MB다. 그러면 이제 전송을 할 텐데 1MB를 실어 나올 수 있는 토끼는 없잖아요. 그래서 1MB를 작고 가래떡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패킷 하나씩으로 만들어서 보낼 텐데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국 오더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는 번호를 붙여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붙이게 되는데 이 시퀀스 넘버는 패킷의 시퀀스 넘버는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첫 번째 패킷은 1번, 두 번째 패킷은 2번을 붙였어야 될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TCP는 모든 것을 바이트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TCP가 가진 모델이요. 어떤 모델이냐면 내가 전송하려고 하는 그 파일이든 어떤 데이터든 간에 이걸 갖다가 바이트들이 일렬로 늘어선 모양입니다. 우리가 바이트 스트링이에요. 바이트 스트링. 그러니까 바이트들이 일렬로 늘어선 것과 같은 식으로 TCP가 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TCP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번호냐면은 이 바이트 스트링이 이제 TCP가 보내기 시작한 첫 번째 바이트가 있었거든요.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딱 잘렸다고 여기처럼 한 패킷을 타웠어요. 이 바이트들을. 이렇게 탁 하면 이 시퀀스 넘버가 패킷 순서 번호가 아니고 바이트 번호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이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한 1460바이트 뭐 이렇게 실리게 되는데 그럼 그 1460개의 바이트 번호 중 어느 번호를 여기다가 시퀀스 번호라고 적는 거냐 라고 하는 건데 얘의 번호입니다. 반장 얘가 대표 번호를 적어요. 패킷의 헤더에다가는 저놈이 대표 자기 번호를 거기다 딱 적어.
패킷에 실린 데이터 바이트 중 맨 첫 번째의 일련 번호가 패킷의 헤더에 나타나는 시퀀스 넘버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TCP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런 바이트들의 일렬로 선 것으로 보고요. 각 바이트에 번호가 하나씩 붙어요. 굉장히 무식한 짓 같죠? 뭐 바이트 하나인데 번호가 4바이트입니다. 1바이트당 번호가 4바이트, 데이터 1바이트당 번호가 4바이트. 무식한 짓 같죠? 근데 무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개만 적어주면 돼요. 한 개. 맨 앞선 놈의 순서를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번호가 나오는데요. acknowledgement 번호라고 하는 게 나오죠. acknowledgement number. 이것도 역시 32비트 값인데 이것도 어느 누군가의 시퀀스 넘버입니다. 어떤 바이트의 시퀀스 번호예요. 어느 바이트의 시퀀스 번호를 거기다 적는 거예요. 그 시멘틱스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런 그 시퀀스 넘버와 acknowledgement 넘버 두 개의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필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헤더 랭스가 있는데 IP 헤더랑 비슷해요. 여기 헤더 랭스 4비트죠.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것도 IP 헤더와 마찬가지로 4바이트 단위로 센 헤더의 길이입니다. 이 헤더의 길이를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건 뭘 뜻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헤더의 길이가 가변이라는 걸 의미해요. 항상 고정이라 그러면 써줄 필요도 없어요. 다 알죠. 자, 가변이고요. 4바이트 단위로 세는 것은 앞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옵션이 하나도 안 붙는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현대의 TCP는. 근데 하나도 옵션이 안 붙었다 그러면 헤더 길이가 20바이트, 고정 부분이 20바이트예요. 20바이트가 될 거고 이 헤더 랭스에는 뭐라고 적히겠습니까? 20 나누기 4 이퀄 5죠. 5라고 적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비트는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비트가 즉 1바이트 전체가 어떤 플래그로 쓰입니다. 플래그. 그래서 플래그로 쓰이게 되고 거기 왜 시커먼치를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8비트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플래그는 이 패킷이 띈 역할을 설명해 줍니다. 이 패킷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역할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각 비트가 뜻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요건 이제 뒤에 가서 하나씩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사이즈라는 16비트 값이 나오는데요. 이 윈도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윈도우라고 하니까 좀 이해하기 힘든데 좀 더 현실에 가깝게 얘기하자면 TCP 리시버가 가진 버퍼의 빈 공간 크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연탄 배달 이야기를 예로 들었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탄을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는 어떤 친구에게 던지고 싶어요. 그리고 TCP를 시켜서 던지려고 하는데 TCP를 시켰어요. 야, 미국으로 던져라. 그래서 연탄 한 장을 받아서 TCP가 태평양을 건너서 던졌어요. 미국에 있는 TCP가 받아가지고 이제 수신 애플리케이션에다 올려주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면 연탄 한 장이 뭐 바이트 하나라고 그러면 이렇게 바이트 하나 이렇게 안 보내고요. 어떻게 보내냐면 이제 무대기로 보내죠. 1400 몇십 개 바이트씩 묶어서 패킷을 보내는데 받아주는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TCP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커널에 속해 있죠. 커널이라는 프로그램과 함께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응용은 커널의 일부가 아니죠. 따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커널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은 응용도 프로그램이죠. 따라서 그들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겠는데 우리가 그래서 소켓이라고 통상 불러요. 물론 소켓만 있는 것은 아닌데 the most popular 인터페이스가 소켓이죠.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인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버퍼가 어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소켓을 열면 여러분이 일정 메모리를 할당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 응용 프로그램과 커널 프로그램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버퍼 공간, 중간지대 메모리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TCP가 받으면요, 응용에게 그냥 직접 던지는 게 아니고 응용이 읽어갈 수 있는 그 버퍼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다 얌전히 갖다 놔요. 그럼 응용이 준비가 되면 거기서 꺼내가는 거예요. 마치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사서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서함. 그러면 뭐 아니면 여러분 아파트 1층에 있는 우체통 같은 거예요. 편지가 오면 거기 계속 꽂히죠. 요즘에는 안 올라와요. 옛날엔 집배원들이 집까지 찾아 들어와서 이걸 편지를 줬는데 요즘은 안 그러죠. 거기다 꽂고 가버려요. 여러분이 꺼내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이 너무 게으르면은 나중에 꽉 차죠, 거기가. 더 이상 꽂을 수가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냥 현실에서는 아저씨가 화가 나겠지만 TCP의 경우는 화는 안 내고요. 더 이상 배달 안 해줘요. 언제까지? 응용해서 꺼내갈 때까지. 그러니까 메모리가 꽉 차버리면, 버퍼가 꽉 차면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언제? 리시빙 응용이 돌 기회를 못 잡으면, 아니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안 읽거나 내가면. 그러니까 버퍼 공간에다 차곡차곡 쌓아놓는데 이게 차곡차곡 쌓았다 못해 다 차버리면 TCP가 놓을 데가 없잖아요.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TCP가 배달 거부를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 TCP한테 야 그만 보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탑. 얘기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스탑이냐면 여기서 응용이 다시 꺼내가기 시작해서 버퍼에 빈 공간이 생길 때까지 스탑하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해요. 플로우 컨트롤. 흐름 제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합니다. 플로우 컨트롤. 그러니까 이게 왜 있냐면은 이쪽 리시버 쪽에 있는 컴퓨터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느리게 돌아가. 뭐 응용이 아무리 빨리 꺼내가고 싶어도 이걸 빨리빨리 꺼낼 수가 없다. 근데 저쪽은 보내주는 막 슈퍼 컨트롤이야. 그래서 막 쏴주는데 뭐 엄청 세게 쏴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힘자랑할 거 없어요. 저쪽에 슈퍼 컨트롤가 아무리 빠르면 뭐 할 거예요. 막 던져갖고 이쪽 버퍼 오버플로우 나버리면 데이터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리시버의 상황 봐가면서 샌더라고 합니다. 리시버의 상황이라고 하는 버퍼 크기, 그러니까 버퍼의 빈 공간. 버퍼의 빈 공간이 있는 한은 계속 와요, 패킷이. 그런데 빈 공간이 안 나면 안 줘. 그럴 때 이 헤더로 돌아가서 윈도우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버퍼에 남은 빈 공간의 크기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 남았어? 라고 샌더한테 알려줘요. 이게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꽉 찼다는 이야기고 더 이상 안 나는 시그널. 윈도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서 일단 지금 현재는 소켓을 열었을 때 소켓 다시 말하면 커널과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있는 데이터 임시라든지 서로 데이터를 건네받기 위한 이동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맞는가를 전송자 측이 알게 해서 전송자가 여기가 다 넘쳐서 막 홍수가 나는데도 계속 퍼붓지 못하고 조절하기 위한 이런 플로우 컨트롤하기 위한 필드입니다. 예. 쳤는지 안 쳤는지 로고만 다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빈 공간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면 뭐를 보낼 수가 없어요. 빈 공간이 이렇게 딱딱 예쁘게 어떤 유닛이 있어가지고 한 칸, 두 칸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한 칸, 두 칸 있는 게 아니고 몇 바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몇십 바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몇백 바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크기가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유가 따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뭐 30kB가 남았다 그러면 있냐 없냐만 알면 저쪽에서는 하나밖에 못 보내죠. 이게 예를 들어 패킷 하나 들어갈 공간 정도인지 30개가 들어갈 공간 정도인지 그게 공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나만 던지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볼 때 아직도 됐다 그러면 또 있나 보다. 이게 끔찍 말이죠. 30개 한꺼번에 못 던져요. 이만큼 비었어. 그러면 그만큼 한꺼번에 던져도 안 되는 거죠. 네, 좋은 질문이고 또 다른 질문.
안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무척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사실은 설명하기 쉽지 않아서 조금 설명 안 하겠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윈도우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값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는 값이에요. 그 자체로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위는 acknowledgement number 기준으로, 예를 들어 저쪽에 4칸이 비어 있는데 acknowledgement number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헷갈리겠다. 어쨌든 acknowledgement number로부터 시작해서 몇 바이트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몇 바이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쪽에서 acknowledgement number보다 많이 보냈으면 그걸 감안해서 그만큼 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빈 공간의 크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이게 하나씩 보내는 거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꺼번에 여러 개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요. 네. 네. 맞아요. 할 수 없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깔때기에 물을 부을 때 깔때기 구멍이 좁아가지고 조금만 부으면 막 넘치려고 그래. 할 수 없죠. 응? 네,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가 reliable 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받았다 안 받았다를 꼭 얘기를 해줘요. 데이터를 받으면. 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할 때 요 윈도우 사이즈하고 acknowledgement number하고 꼭 가르쳐 줍니다. 자, 가르쳐 주면 만약에 이제 다 찼다고 얘가 너무 무식하게 많이 써갖고 이제 꽉 찼어요. 그러면 그만 할 거면 그만 했을 때 acknowledgement가 갈 건 다 갔어요. 받았다는 연락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와야 acknowledgement를 보낼 거고 acknowledgement를 보낼 수 있어야 이 값을 얘기를 해줄 텐데 새로 윈도우 사이즈가 다시 말하면 빈 공간이 얼마인지 그 경우에는 그냥 acknowledgement를 날려요. 데이터가 안 왔어도. 그러니까 acknowledgement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가 와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윈도우 사이즈, 다시 말하면 receive socket buffer에 새로 발생한 빈 공간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발생해요. 그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헤더에 보면 acknowledgement 번호라는 필드가 있고 윈도우 사이즈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필드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acknowledgement라는 팩이 생긴다고.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겨요, acknowledgement는. 아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면은 acknowledgement가 오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열심히 흘러가고 있다. 물론 이론상 양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full duplex지만 한쪽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화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낸 거 없어요. 데이터만 뒤집다 와.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까먹었어. 중간에 대답을.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 그거는 이쪽에 버퍼가 공간이 비면, 다시 말하면 응용이 자다가 예를 들면 거기서 데이터 왔네? 꺼내가. 그럼 빈 공간이 생기겠죠. 창구가 좀 비겠죠. 그러면 그게 충분히 비면은 바로 데이터가 오건 안 오건 상관없어요. acknowledgement를 보내요. 있어. 그럼 뒤에서 할 거예요. 그거는 참 다 해야 돼. 두 패킷 크기. 두 패킷 크기 이상이면 알려줘요. 스탑 신호는 윈도우 사이즈가 0으로 표기되는 그 순간이 스탑 신호예요. 그거는 이제 그 새로 윈도우 사이즈가 0 아닌 값인 것으로 저쪽으로 가면 틀렸다 그러고 오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이요.
아니요, 흐트러지면 안 돼요.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돼요. 5개건 5만 개건. 네. 그 리오더링 버퍼가 있는데요. 재배열하기 위한 임시 저장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세워가지고 지금 3번 받아야 되면 뒤에 4번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개 와도 소용없어. 3번 와야 돼. 올 때까지는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TCP가 정렬해줘야지 누가 패킷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번 올 때까지 일단 홀드 시켜놓고 뒤쪽은. 3번 오면 올려주고 그 다음에 4번 있는가를 보고 4번이 있으면 4번 올리고 5번 있는가 보고 5번 없으면 또 뒤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무작정까지는 아니죠. 왜 이러냐면 그 뒤에 가면 알겠지만 이제 그 샌더가 보낼 수 있는 양은 제한이 돼 있어요. 무한하지 않아요. 왜냐면 윈도우 사이즈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무한하지 않고요. 유한한데 어쨌든 엉망으로 돼 있으면 제대로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순서의 패키지 올 때까지 그 뒤에 애들은 기다리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었죠? 이렇게. 네. 패킷별로 있냐고요? 소켓별로? 네, 소켓별로 있어요. 공유하는 거 아니고요. 소켓별로 따로 잡히고 버퍼가 2개가 잡혀요. 그러니까 샌더 버퍼가 있고 리시브 버퍼가 있어요. 소켓에. 그러니까 뭐냐면 보내는 쪽 응용도 TCP가 네트워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저쪽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쌓아놔요. 이렇게 쌓아놓으면 TCP가 상황 되는 대로 꺼내다가 보낸다고 이렇게. 반대편도 마찬가지. TCP가 받아서 이쪽에 상황이 되면 쌓아놓고 쌓아놓은 걸 응용이 읽어내가는 거예요. 응용이 게을러서 안 읽어내간다, 가득 차다 그러면 그만 저쪽에 신호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여기까지만 질문 받을게요. 네. 네. 에크를 보내요. 에크를 보내는데 좀 특수한, 그 경우는 이제 이빨 빠진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한 에크예요.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잃어버린 걸 달라고 계속 에크를, 그러니까 3번이 안 왔어요. 그래서 4번이 왔잖아요. 4번 받고도 4번 받았다고 안 그래요. 3번 내놔. 또 5번 왔잖아요. 3번 내놔. 6번 오죠. 3번 내놔. 계속 3번 노래를 부르다가 3번이 오면 그러고서는 에크를 어떻게 보내냐면 4번, 5번, 6번 다 에크 안 해주고 맨 끝에 거까지 받았다라고 에크를 해줘요. 네. 질문이 더 있었던 건데 미안한데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